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불패왕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인권침해를 강조한 연평 부대를 해체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전국은 혼란이 재발했고 청문회는 파행으로 첫 발을 떼면서 전국이 꼬이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공은 다시 국회의장한테 넘어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꼬인 전국도 살펴보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도 둘러보겠습니다. 극장에는 팝콘이 돌아오고 마트에는 시식이 허용됐습니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은 먼저 국회 현장으로 가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속도전, 중재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합의가 반영된 중재안을 심사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죠. 박기환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사위 소위원회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원래 8시에 소위가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1시간 넘게 늦어지면서 9시 반쯤부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위 참석을 거부하면서 다른 의원들이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선 기존 발의됐던 10개 법안이 아닌 조정안,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만든 법안을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개된 합의안은 8개 정도라서 구체적인 조문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 의사를 밝힌 뒤 크게 반발했던 만큼 단독 강행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대3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시키고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이를 논의한 뒤 적어도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안건조정위원회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 마무리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전국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오늘 밤 여야의 강대강대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간 거,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번복했다, 이런 반발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핵심은 폐지될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대한 국민의힘 의견이 뒤바뀐 겁니다. 애초에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여야는 부패 경제 범죄만 시한을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고위는 오늘 오전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접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장님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봐라. 그리고 당신도 숙고를 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 선회를 사실상 합의 파기로 봤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기존에 합의했던 일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합의를 파기하려고 언급하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는 법 개정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갖춰 더 철저히 하면 될 일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한 대로 이번 주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초에 중재에 나섰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재협상을 촉구해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낸 만큼 강행 방침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오늘 밤 국민의힘의 저지 속에 법안이 어디까지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국회 상황 먼저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만큼 다시 검수완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엔 중재안이 백지화된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 훼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중재안 재논의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제 다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극적인 여야 합의로 접점을 찾나 싶었던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는 인수위에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안에 부정적인 뜻을 비추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주말 사이 입장을 급선회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시 윤 당선인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통일동 찾으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검찰 수사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은 데다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중재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다는 점도 합의안 번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합의안 파기 즉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기존 원안대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맞붙으면서 공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중재를 이끌 당시 이번이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수용하는 정당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의 파기라는 해석에는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고 여야 논의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봉합했던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게 분출하는 모양새라 어떤 방식이든 결단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준추관입니다. 네, 먼저 현안이기 때문에 궁금한 대목.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중재안이 잘 됐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추진하는 방법과 과정이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사이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 맞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합의안을 보면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가진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수사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차례 사의를 표한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문 대통령이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하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 계기 사면 문제, 또 지난 5년 동안의 인사권을 두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먼저 각계에서 사면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면이 사법 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임 중 인사권을 놓고 갈등이 벌어진 데 대한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보다 퇴임 후에 회고록 등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김호수 총장이 두 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재안을 사전에 몰랐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중재안에 포함된 검찰의 선거 공직자범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김 총장은 물론 검찰 안팎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김호수 총장이 두 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늦출 뿐이라며 검찰은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재안을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방점을 찍은 건 선거 범죄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중재안대로 9월 초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지난 대선이나 올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 중재안을 미리 알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면담에서도 여야 협의 과정은 전혀 듣지도 못했다며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측과도 연락한 적 없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에겐 검찰의 애정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란 말로 향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 우려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집단 성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고 수사 공백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변협도 국회의원을 위한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 창설이라 비판했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도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제출된 김 총장 사표의 수리 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사표는 지금 들어가는 대로 곧바로 청와대로 보내서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검찰은 다시 간극이 벌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총장 공백 상황까지 벌어져 일단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지휘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검수완박 정국과 청문회 정국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데요. 자료 제출 문제 등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서 내일 청문회 일정도 파열음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 잠시 참석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무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앤장 고문 시절 받은 고액의 보수, 부인의 그림이 대기업에 판매된 경위 등을 규명하려면 자료 검증이 필요한데 한 후보자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주장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사생활 침해를 사유로 든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 93건 가운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7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어떤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영업비밀 관련 자료 제출을 자신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앤장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아마 그거는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강제할 후보자로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출을? 그거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양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돌아가신 부모님 자료나 수십 년 전 주택 계약서까지 요청하는 등 이른바 청문회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총 1,090여 건이 요청되었고 그중에 79%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현재로선 인사청문회 둘째 날 일정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상 오는 27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상황. 특히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물밑 교섭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공정과 상식, 실용, 출범을 보름가량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방문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윤석열 당선인이 연구실을 돌며 백신 개발 과정을 참관합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격려차 방문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형 공장들과 건설 현장을 많이 다녔듯 자신은 국민 먹거리가 있는 연구소를 많이 다니겠다며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K바이오를 비롯한 우리 이런 팬데믹의 백신과 이 치료제 개발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가 운영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공정, 상식, 실용으로 정했고 국가 비전은 6대 국정 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로 정리했습니다.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등입니다. 미래 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제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6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는 모두 110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천과제는 520개로 나뉩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국정과제와 실천과제의 법령과 예산 등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다음 달 3일 전체 회의에서 이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안철수 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통해 국정과제를 최종 공개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또 다음 달 10일 취임일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을 하고 한 달여 뒤에 같은 건물 2층이 마련되는 본 집무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또 새 대통령 관저로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확정이 되면서 외교부 공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으로 옮겨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취임 당일 청와대는 완전 개방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다음 달 10일 취임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윤석열 당선인. 먼저 국방부 청사 5층에 차려질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 집무실은 최종적으로 2층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국방부가 이사를 마쳐야 리모델링 작업에 돌입할 수 있어서 오는 6월 중순이 돼야 2층 집무실로 옮길 수 있을 전망입니다. 5월 10일부터 근무가 가능하다. 그래서 6층의 비서실, 9층의 경호실, 그리고 일부 지금 이사가 가서 공사되는데도 비서실과 경호실이 사용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대통령 관저로는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낙점됐습니다. 다만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 등 경호를 위한 공사 등이 마무리되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윤 당선인은 이 기간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반포대교나 동작대교 등을 건너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그때 어느 지역이 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걸 잘 시간대를 판단해서 그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외교부 장관이 살 곳도 새로 찾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과 대통령 안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비서실장 공간을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사로 쓰고 거기 붙어있는 안가에서는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공간으로 해서 외교부 장관이 쓰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금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청와대 완전 개방은 취임식 당일 정오부터 이뤄집니다. 사전 신청을 받아 2시간마다 6,500명씩 6차례, 하루 3만 9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도 같은 날 함께 개방되는데 경내와 달리 출입에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는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50.67% 과반 득표율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을 누르고 최종 후보에 뽑혔습니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현 지사가 뽑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경쟁하게 됐고, 대전시장 후보로 뽑힌 허태정 현 시장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해병대 전방부대에서 성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병사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군 당국이 가해자들을 구속하지도 않았다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A일병은 지난해 12월 해병대에 입대한 뒤 연평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선임 2명에게서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러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급기야 성고문까지 가했습니다. 오후 3시쯤 비상병이 피해자를 불러 격투기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침대에 눕힌 뒤 팔을 꺾었고, 이 모습을 본 A병장이 합류해 피해자의 배를 꼬집다가 옷을 벗겨 젖꼭지에 빨래 집게를 꽂으면서 괴롭힌 겁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B상병과 C상병이 씻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동의 없이 밀어버리고
이후 흡연장에서 다른 선임들에게 성기를 보여주라며 바지를 벗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급식실에서 손으로 비빈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이른바 식고문까지 가했습니다. 거듭된 가혹행위 뒤에도 피해자는 부대 악습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자들은 군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가해자 구속과 연평부대의 해체, 그리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해군 검찰단은 당장 가해자 선임 3명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인권 침해를 방조한 연평부대를 해체하고 부대 진단을 통해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서둘러 확인하고 이들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로 분리 조치했으며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가 향후 재판을 대비해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혜는 경찰 수사 초기 무죄를 입증하려고 남편 사망 사고 당시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도 확인돼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는 검거된 직후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검찰 질문에 답을 하긴 했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을 통해 국선 변호인 대신 사선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주변 지인들에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을 만큼 계획적으로 향후 재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선 변호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은혜는 앞서 경찰 수사 초기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 사망 당시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분석해봤더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3시간 뒤에 편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사망 사고 당일인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17분부터 촬영된 20초짜리 영상인데 당일 밤 11시 4분에 편집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절벽 위에 쪼그려 앉은 남편의 생전 모습만 담겼을 뿐 물에 빠진 이후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시간 후에 편집을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다든지 했을 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검찰은 이은혜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사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서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자, 협상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지금 이 시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의 쟁점은 임금 인상 여부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또 임금을 동결하는 건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삭감과 다름없다면서 8% 이상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내일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에 가입된 시내버스는 모두 7,200여 대로 전체의 98%에 이릅니다. 사실상 서울 시내버스가 모두 멈추는 것과 같아서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비상수송 계획을 마련해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먼저 지하철 운행을 확대합니다.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출퇴근 혼잡 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건 물론 막차 운행 시각도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행합니다. 각 자치구는 비상수송 버스를 투입합니다.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139개의 노선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또 개인 택시 부재도 완전히 해제해서 버스 이동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일단 노사가 정한 협상 시한은 자정까지인데요. 첫차 운행 전인 4시 무렵까지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뿐만이 아니죠.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시내버스 운행의 차질이 또 우려된다고요.
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시내버스 노조도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된 노사 간 협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주 5일제 시행 여부가 쟁점입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역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협상에 나선 노조 소속 버스는 7천여 대로 경기 지역 시내버스의 75%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1,900여 대는 서울을 오가는 공공버스라서 최종 결렬되는 출퇴근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파업에 대비해 경기도는 파업하지 않는 시내 마을버스 1,900여 대와 전세 관용버스 600여 대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도 해제해 운행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남, 경남과 창원, 제주에서도 버스 노조가 일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 여부에 따라 내일 전국적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군사 외교적인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두 장관은 폴란드에서 극비리의 기차를 이용해 키이우를 오갔는데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기차역 여러 곳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 정부 최고 인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권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sought as its principal aim to totally subjugate Ukraine, to take away its sovereignty, to take away its independence. That has failed. 두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한 뒤 4천억 원대의 군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동맹국에도 9천억 원 가까이 되는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천억 원대에 이르는 탄약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What you've done in repelling the Russians in the Battle of Kyiv was extraordinary and inspiring, quite frankly, to the rest of the world. We are here to support you in every way possible. 외교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우크라이나 대사를 곧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로 철수했던 외교관들도 조만간 우크라이나로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기차를 이용해 키이우를 방문한 뒤 다시 기차를 통해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바로 이날 우크라이나의 기차역 여러 곳을 폭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은 중부와 서부의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민간인 대피를 위해 전투를 일시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산하 국가국방관리센터는 러시아군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2시부터 전투 행위를 중단하고 부대를 안전거리까지 후퇴시킨 뒤 민간인 탈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스탈 제철소 내 근로자와 여성, 어린이 등이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탈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 중 무단 출국을 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 A1병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A1병의 신병을 확보해서 오늘 오전 귀국 조치한 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 A1병은 지난달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으며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이송됐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열병식 관련인데 사실 당초 오늘 새벽에 진행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다가 열병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통일부가 관련 어떤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저녁에 북한이 빨치산 열병식을 개최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신무기를 선보일 것 같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선보인 듯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저녁 빨치산 열병식을 개최했고 신문기 관련 어떤 행보를 보였을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속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간 첫날입니다. 신규 환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이렇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10만 명은 넘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3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76일 만이었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는 있지만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2년 넘게 줄곧 최고 단계인 1급을 유지해온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역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환자 감소세는 계속돼 76일 만에 3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도 13,000여 명 줄었습니다. 그동안 10만 명을 훌쩍 넘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주에는 8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심은 대표적인 방역 조치인 마스크 착용이 실외만이라도 해제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측면만 보면 감염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면서도 과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의 행동 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찬반 의견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가 자칫 방역 긴장감을 낮춰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은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역이 대폭 완화된 이후 유행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실외 마스크 해제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올가을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꼽아왔는데요.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도 대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일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이나 진료 시간을 분리해 혹시 모를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일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임신부나 골절 환자 등이 당장 관련 진료를 받지 못하면 상태가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진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확진자도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연기 동안의 병상 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외래진료센터 확충 등을 위해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계 협조를 당부해왔지만 대다수 동네 병원들은 확진자를 받는 데 난색입니다. 혼자 진료는 안 돼요. 저희는 아직 안 보고 있어요. 확진되시면 해제되시고 4일 이후부터 치료가 가능하신 거라. 실제로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 환자의 외래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전국 병의원은 6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7만여 곳 가운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정형외과, 피부과 이런 기타 다른 과들에서는 대부분의 그래도 환자가 아직까지는 비코로나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를 같이 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돼서 대면 진료 기관으로 신청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움. 하루 확진자가 아직 수만 명씩 나오는 데다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재유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동네 병원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처럼 아이부터 고령층까지 처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야 일반 의료 체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이어서 수도 베이징도 전면 봉쇄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시는 이미 감염자가 나온 일부 구역을 부분 봉쇄했고 주변 지역에서는 전 주민 핵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주말부터 봉쇄설이 돌면서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냉장 돼지고기 판매대는 이미 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채소와 생수 등도 갖다 놓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인근 다른 신선식품 매장도 일찌감치 물건이 동이 났습니다. 채소와 과일 판매대는 텅 비었고 라면이나 국수 같은 가공식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봉쇄설은 지난 일요일에 2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면서 급속히 퍼졌습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정이 소문을 키웠습니다. 시 당국은 우선 감염자 거주지 주변을 봉쇄하고 인근 지역에서 핵산 검사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지역은 모든 주민이 이틀마다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각 검사소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에 표시가 뜨도록 해 사실상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징 봉쇄 여부는 앞으로 2, 3일 감염자 증가 추이에 따라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상하이에 이어 인구 약 2,200만 명의 베이징이 봉쇄되면 중국의 방역은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하이에 이어 중국 수도 베이징의 일부 지역까지 봉쇄되자 중국 주식과 위안화 가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오후 3,000선이 깨졌고 선전 종합지수는 5.47% 급락한 1,809.44에 거래됐습니다. 지난주 2% 이상 떨어진 위안화 가치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1.06% 더 하락한 달러당 6.595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그런 회황과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평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여야 강공수를 거쳐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게 합의한 만큼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입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통령 한동훈의 쫄병들입니까? 국회의장의 중재안 합의까지 깨겠다면 민주당은 민주당 원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서 재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렇게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 끝에 산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그 합의안이 중재안이 백지화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좀 리포트를 통해 설명했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중계차를 연결해 봤을 때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다시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중재안에 합의를 했고 의총까지 다 거쳐서 인준까지 다 받은 내용인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틀 만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 중재안을 낼 때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은 받고 국민의힘은 지금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한 거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일정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중재안이 그 합의가 된 게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는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그 일사천리로 본인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위 개의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아마 수요일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스케줄로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중재안 관련해서 처음 제동을 걸고 변화가 좀 감지된 건 이준석 대표 발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한동훈 후보자와 교감한 이후 재검토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까지 좀 들어보고 나서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네, 이준석 대표 발언 속에선 더 신중하게 국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라는 발언이 눈에 띄고 윤호중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눈에 띕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참 안 좋은 수를 여러 번 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처음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것을 통과시킨 이유가 당내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성적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받아들여서 원하는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최소한 이해했는데 네. 지금 과정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인수위 측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오히려 원안보다 중재안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나쁘다라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종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원안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재안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같이 퇴로를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엎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중재안도 결국에는 사실상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거거든요. 선거범죄 문제 등등 그리고 별건 수사도 사실상 불가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긴 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난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입장을 좀 바꾼 부분을 또 정리한 것도 있는데 사실 처음엔 합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음 날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유례가 없는 일이죠. 공당의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잖아요. 합의를 했어요. 그 중재안에 합의를 하고 사인까지 하고 그거를 혼자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합의한 합의문을 가지고 의총에 가서 의총에서 인준도 받았어요. 추인도 받고. 그런 내용을 갑자기 이틀 만에 바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저런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협상 파트너로서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이틀 만에 또 바꾼다. 그럼 어떻게 믿고 합의를 하냐고요.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법부는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물론 그 증거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나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중이 일정 부분 실려 있다고 보여지고 검찰이 갑자기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입법부의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검찰과 당선인의 입장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합의한 내용을 저렇게 뒤집어 버리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지도력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도력의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당선인의 의중이고 그 당선인의 의중에는 검찰의 반발이 강력하게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을 통해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에도 신뢰를 잃었고 또 당내 여러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내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지도력을 상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협상 파트너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차린 밥상을 뒤집어서야라는 발언을 했고 또 여기 같이 있었던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앞서 그 리포트 제목은 돌고 돌아 국회의장의 공이 넘어왔다고 했습니다만 더 이상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협상의 여지는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뒤엎었다라는 비판 자체는 국민의힘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큼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중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 의중이 반영되어 있었다면 저는 애초에 이 중재안에 대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강하게 저지를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반발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굴복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과대 해석이라고 보고 다만 원내대표와 다른 당 관계자들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을 깨는 순간 협의를 깼다라는 강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 굉장히 악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무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텐데 저는 협의를 뒤엎었다라는 비판 충분히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수완박 중재안이라는 것이 사실상 검수 늦박이죠. 검찰 수사권을 늦게 박탈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기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상 강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통 부족을 언급하셨는데 자 그럼 당선인 측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중재안을 다시 검토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으시고요.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의안 중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시간을 돌려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합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앞서 대변인께서는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특정인 구체적으로 이제 한동훈 어떤 후보자의 입김이 들어간 것보다는 소통 부족을 지적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처음에 이게 그 합의가 나오고 나서 당선인 측 입장은 존중이었어요. 존중. 그런데 갑자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 저는 검찰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 법이 그러니까 중재안이 합의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의 글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후배들인 검찰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도 여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또 존중의 의미를 처음엔 표현했다가 검찰의 반발이 너무 크다 보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이제 정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지지가 어느 정도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당선인마저도 입장을 바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결국은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입장 변화, 그것이 이준석 대표 입장 변화를 불러왔고 그것이 결국 최고위까지 영향을 미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합의안을 깨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네. 취임 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라면서 이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안 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윤석열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저는 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입장은 지금의 입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기가 늦춰져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법안이 이제 공표되기 전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말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만약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만약 공표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대변인님께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 이제 소통 부족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른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아닙니까? 핵심 관계자인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게 조금 언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뭐 윤핵관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뭐 실제로 당선인과 원내대표 간에 뭐 잦은 통화가 있는지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시간적으로도 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사실 그날 보면은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몇 시간 뒤에 바로 국민의힘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시간 사이에 뭐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다른 지도부들과 원내대표가 충분히 소통하기는 조금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부에 대해서도 조금 큰 비판의 목소리와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안이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설명하면 국민들이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중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투쟁조차 해보지 않고 쉽게 통과시켰냐라는 비판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중재안이란 것도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국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앞서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의중,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의중, 검찰의 의중에 의해서 굴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당 차원에서 여론을 상당히 좀 의식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중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크다라는 비판을 했고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국민의힘이 이제 이 법안을 강하게 저지해야 되는 강한 의무를 띄었지만 이 법안 사태가 끝난 이후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강한 쓴소리가 서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잠시 뒤에 또 수치와 함께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재논의를 언급한 국민의힘이 이유를 들고 있는 것이 공직자, 선거범죄를 다시 논의하자 이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 국민들께 살을 내달라고, 즉 고통 부담해달라고 부탁드리려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뼈부터 깎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위원장 얘기는 정치인이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부패 관련된 부분하고 선거법 얘기를 하는 건데, 첫째 부패 관련해서는요. 현재 부패 범죄는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부패 범죄 안에는요. 정치자금법 관련된 죄도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혐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 관련된 것도 검찰의 수사 범위 내에 남아 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만약에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해서 문제가 되면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게 선거법 관련된 건데, 지금도 선거법의 대부분의 초기 수사는 다 경찰이 합니다. 검찰이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래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수사를 하죠.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짧은 기간을 해야 되니까 경찰과 검찰이 함께 하지만 대부분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1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충분히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는 못 믿겠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제대로 수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뭐 검찰이 전문성을 갖고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선거법 관련된 수사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대부분 다 하는데,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저렇게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보완 수사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보완 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마치 선거 사고에 대한 수사가 전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사실상 아까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의 수사라는 것이 선거범죄라는 것이 굉장히 법리 검토의 전문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영역이라서, 저는 그래서 뭐 경찰과 검찰의 뭐 합동수사라든지 보완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할 수 있겠지만, 선거범죄를 아예 검찰의 수사권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보완수사권을 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합의문을 자세하게 보면 별건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뜻은 결국에는 동일성과 단일 범죄 안에서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단순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것이 수사를 해보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 체계 범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진범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연계적으로 충분히 합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보완 수사를 살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완 수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이 법안을 보게 된다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치인일 것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좀 진척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좀 큰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 말씀에 제가 또 반박을 해보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 문제를 다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검찰이 더 법리적인 문제를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완 수사나 아니면 협조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는 문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별건 수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긍정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많잖아요. 별건 수사의 부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검찰이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특히 정치인든 누구든 어떤 사람들을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처음에 수사했던 내용과 연관돼 없는데,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이 다른 건을 옆으로 별건을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엮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도 많았고. 그러니까 별건 수사 갖고 있는 긍정 부정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어느 한 범죄에 대해서 연관돼서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왔을 때 그걸 수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별건 수사를 허용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타겟으로 해서 누군가를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수사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뭔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행동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점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 반론까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저는 경찰의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 수사든 경찰 수사든 잘못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를 가정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별건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한쪽이 절대선, 절대악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도 충분히 드러나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니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경찰에게 넘깁시다라는 논의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마침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기자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잘 이루어진 합의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또 합의하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재안 내용 자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 실리를 취했다고 보여주고 그 중대한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두 개를 남겨놓고 일정 기간 동안 또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좀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쪽이 양보를 해서 합의라고 하는 국회에 갖고 있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높이 보는 거죠. 어쨌든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주장되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협치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만드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쪽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가다가 어쨌든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좋은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잘 이루어진 합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안에 처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중재안의 정신이 잘 살려져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 지금 태도를 돌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그런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합의안이 처리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나 이제 절차 시기가 약간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될 거냐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이지고요. 네. 국회의장이 과연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이 도움이 없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모든 게 진행되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단락 검수완박 단락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시간표대로라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가 목표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요. 그 5월 3일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줄로 갈 겁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결국 국회의장이 들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이걸 동의해주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 국회의장께서 또 다른 입장을 내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그 스케줄에 상당히 좀 이제 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겠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해석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김호수 총장과의 면담에서도 나왔던 것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검찰의 뭐 어떤 소위 본인이 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측면이 가장 컸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검수완박 아니라는 것에 대한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박병석 의장도 굉장히 좀 다시 곤혹스러운 측면에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과연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좀 의문을 품을 겁니다. 민주당도.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적 명분은 생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라고 정치적 명분을 강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여론들을 보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안도 잘못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명분을 하나만 갖고는 강행 처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강행 처리시킨다면 저는 지방선거를 굉장히 목전에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치적 역풍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변인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여론조사 결과를 또 바로 보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의 이번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론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여론이 아니라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한 잘못했다가 42.5%, 잘했다는 34%, 부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하긴 합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이런 여론을 민주당도 의식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게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어서 좀 조사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명분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거 중재안 다시 하자 이래서 그걸 또 받아들이면 그것도 모양새도 우습지 않습니까? 국회의 타협 정신이나 협치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한쪽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거대 야당, 이제 야당이 되겠죠. 거대 야당으로서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 아니면 또 일부에서 원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근데 중재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정의당의 협조를 좀 구해야 되고 정의당도 지금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동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이 만약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으로 가면 시간을 좀 줄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중재안을 가지고서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방선거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층은 결집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국민의힘이 어쨌든 하나의 빌미를 준 건 분명해요. 그 합의를 깬 것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방금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우세한데 검찰의 반발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합당하지 않다가 44.9%, 합당하다 43.5%. 검찰 반발에 대한 평가는 좀 팽팽하다고 봐야 될까요? 찬반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중재안 자체에 대한 평가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대한 평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의 검수완박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지만 검찰의 자성의 목소리도 그동안에 없었던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검찰도 분명히 이 검수완박 측면에서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6대 수사권으로 제한되고 또 공수처라는 이례적인 기관이 설치되면서 수사권을 다 내줬는데 우리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냐, 우리의 조직을 상당히 해체시킨다라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저는 검찰이 충분히 다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뜯어 고칠 부분은 뜯어 고쳤다라고 봅니다. 네. 수사권도 굉장히 지금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임명권 내지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여건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면 인사권이나 임명권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다면 검찰은 이동안은 뭐 했냐라는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재안이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원인으로 앞서 검찰의 반발을 꼽기도 했는데, 여기서 김호수 검찰총장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안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습니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도 검찰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단 일정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하면 1년 6개월 안에 못하게 됩니다. 갓 출범한 중수청이 70년 역사의 검찰 수사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중재안 반대 이유를 단호하게 밝히면서 4가지 이유를 꼽기도 했고 역시나 이제 선거범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와 함께 또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박병서 의장 만났을 때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중재안 내용을 좀 미리 알지 않았겠느냐는 어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막처럼 중재안의 중자도 듣지 못했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총장이 저런 태도가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역시 난처한 입장. 난처한 입장이죠. 그래서 뭐 김호수 총장은 그전에는 사실 기소권 수사권 분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검찰 편에 서 가지고 이제 검찰을 대변하는 입장이 된 건데 총장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본인이 그렇게 오락가락한 행보 때문에 어느 쪽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고 비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의 어떤 소신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김호수 총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도력을 저는 상실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총장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정도로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서 검찰 전체를 이렇게 장악하거나 아니면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내부에서도 뭐 지금 명목상 총장으로 계시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김 총장 2번째 사표 제출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고 반대 입장을 강조한 거거든요. 물론 첫 번째 사표와 2번째 사표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만 수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수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사안일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내지는 수리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호수 총장 입장에서도 뭐 저는 김호수 총장이 딱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거나 중재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재안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게 된다면 앞서 김호수 총장이 말한 것처럼 중수청이 출범함과 동시에 사실상 검찰은 해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이 얼만큼 노력했는지와 무관하게 검찰을 해체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막지 못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수 총장의 어떤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조금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지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검수완박 전국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다시 속도전에 들어갔고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자 검수완박 전국과 청문회 전국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힘겨루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놓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파행을 맞았는데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이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네, 사실 검수완박 전국 중재안이 순조로웠다 하더라도 청문회 전국은 좀 팽팽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40년 전 개혁서까지 요구하냐면서 발목 잡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수 가지고 프레임을 자꾸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거래 내역이라든지 고액 고문료를 이제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걸 네. 규명할 김현장에서 근무했던 자료들, 그리고 부인 이제 그림 판매를 했던 그림을 이제 사간 기업들 있잖아요. 두 군데만 공개가 됐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려면 이런 자료들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덕수 후보자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걸 거부했다면 그걸 보이콧의 대상으로 삼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안 해준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자료 요청을 한 게 본인이 동의를 해주면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제출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요청을 받을 수가,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동의만 해주면 얼마인지 받을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것마저도 본인이 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청문회에서 검증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본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네. 과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본인이 동의만 해주면 기관에서 직접 제출이 가능한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정의당의 요청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보이콧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뭐 개인정보 동의 부분에 대해서 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도 조금 다른 태도 변화는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힘든 자료도 매우 많습니다. 뭐 양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성일종 의원이 말했지만 민주당에서 하던 그런 총리의 청문회에 양적으로도 한 3-4배 정도 많은 상태고, 그렇다면 질은 어떤가? 질적인 차원에서도 수십 년 전에 별세한 후보자 부모의 어떤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임관 이후에 어떤 수십 년간의 봉급 내역 일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가 요구되어야 되는 상황인가? 그 의혹이 과연 어떤 것과 어떤 의혹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이렇게 많은 어떤 양을 요구하고 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뭐 40년 전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개인정보 동의 차원에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과 정의당 차원에서 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일단 내일 오전 10시 속개할 예정이지만 또 민주당이 내일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면서 파행이 예상되고 있고, 자, 이 시점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도 잡혔거든요. 4일에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짚었듯이 이제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중재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인사청문 일정을 놓고 봤을 때 일단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 민주당이 좀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그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그 정치적 논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가지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의혹들, 부모님 관련된 부분, 또 부인 관련된 부분, 본인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잘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연계돼 있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네. 일정이 또 미뤄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얘기를 좀 강하게 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좀 해주도록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래돼서 찾을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면 안 되지만 네.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동의해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저는 그것은 한덕수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포함해서 사실 이전 정부들도 보면 일기 내각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잔혹사로 불릴 정도로 좀 순조롭지 않았거든요.
덧붙여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1기 내각에 대해서 송국 검증이 이뤄지는 차원도 있고 또 시기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야 되는 어떤 정치적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심지어는 낙마 대상을 지금 지정해 놨다는 어떤 관계자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날카롭게 검증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되는 어떤 국면이 민주당에서 이미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시 녹취를 틀면서 이것은 무혐의가 아니라 유죄였다. 그걸 또 통해서 검찰공화국이 이것을 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강한 역풍이 불 것 같고요. 앞서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새롭게 제기된 어떤 도덕적 의혹들 내지는 한동훈 후보가 수사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지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정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집중해줘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것을 착각해서 만약에 또 예전의 사건을 들춰내서 이것을 다시 검증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좀 역풍이 세게 불 것 같습니다. 네, 청문 전국까지 다뤄봤는데 자, 큰 틀에서 여야가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재협상대 단독 통과 이렇게 불사하면서 강대강 대치하는 상황에 또 검찰은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좀 복잡한 전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좀 함께 추이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창설 90주년인 오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무기 체계까지 동원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 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밤 9시부터 열병식 사전 행사를 진행하고 10시부터 본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력 2만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년 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동원된 병력 15,000여 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또 김일성 광장과 주체탑 사이 대동강에 부교를 설치하고 축포 발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관측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 집권 10년을 기념해 성대한 축하 분위기를 연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더욱 돋보게 하기 위해서 4월 25일 날 북한군 창거리에 맞춰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열병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등 신형무기 다수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최근 순환비행장에서 야간 비행훈련 정황이 포착된 만큼 야간 에어쇼도 선보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에 맞춰 열병식이 열린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이른바 항일 빨치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듯 북한은 열병식에 앞서 하루 종일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담은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어버이 소령님과 항일혁명 토사들 사이에 열렬한 동지적 사랑과 숭고한 의리가 뜨겁게 새겨져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연설대에 올라 별도의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을지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파고들 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서 핵강국 군사 지도자로서 부각시킴을 해가지고 북한의 존재감도 가시할 수 있는. 북한은 내일 이번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미성년 자녀 등을 논문 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이른바 부모 찬스 논문 96건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조민 씨 등 5명의 대학 입학이 취소됐는데 중징계 교원은 단 3명뿐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등학생 때 2주 동안 단국대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09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이듬해 고려대 수시전형에서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 씨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동료 교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저자에 끼워넣는 이른바 부모 찬스 사례를 27개 대학에서 96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명은 부정 연구물을 대학 입학에까지 활용했는데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 등 5명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명은 논문이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학적이 유지됐습니다. 논문 부정에 관련된 교원 69명도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란 지적입니다. 중징계는 3명에 그쳤고 대다수인 57명은 3년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와 경고에 그쳤습니다. 특히 부당 논문으로 가장 많은 교원이 적발된 서울대는 1명은 퇴직으로 조치를 못했고 나머지 13명은 모두 주의와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하고 입시에 부정자료를 활용하면 입학 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YTN의 보도로 1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노총 측이 위원장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건설산업노조 측에 보낸 공문에서 진 위원장의 업무상 횡령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조직 내 갈등이 커진 건 물론 한국노총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총 임원단은 진 위원장과 집행부가 즉각 사퇴하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며 다음 달 13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산하 조직들의 요구에 따라서 건설산업노조 제명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 만에 도출된 피해 구제 조정안, 옥시와 애경 두 기업이 거부 의사를 밝혔죠. 피해자들은 대대적인 불매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40여 개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안을 내놓은 조정위원회 사무실 앞 환경단체 회원들이 손세정제와 소화제, 세제 등을 바닥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업체 옥시와 애경의 주력 제품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옥시와 애경에 대한 전국적인 불매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피해자 7천여 명에게 지급될 금액 가운데 60% 이상을 분담하라는 조정안을 두 기업이 거부하면서 피해 구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하에 조정안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이 조정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전국의 140여 개 환경단체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이 든 제품을 팔아놓고 숨기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여전히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한 지배구조를 내세우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 독성을 조작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은 매수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가해의 만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전국의 대형마트 앞에서 불매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참가 단체 숫자는 계속 느는 추세인데요. 각자 일정을 잡고 전국 곳곳에서 옥시와 애경, 규탄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준 기업들이 경영 악화 등을 핑계로 최소한의 배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며 실제로 경영이 악화되도록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두가 저희 조금 힘드시더라도 불편하시겠지만 트리오나 애경 제품을 사지도 쓰지도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은 규탄과 불매운동 선포에도 옥시와 애경 측은 부담금을 재산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담 비율에 대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사회도 모두 통과를 하려면 단순히 금액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저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 거다라는 걸 해야.
이번 달 활동 기한 만료를 앞둔 피해구제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거부한 두 기업을 거듭 설득하면서 오는 27일 피해자 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 학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관련 법이 마련됐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말 시행되는데 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주인도 처벌을 받고 퇴출됩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흙밭 사이의 이것. 설마 강아지의 입과 코일까? 무심코 밟을 수도 있어서 상상조차 어려운 이 모습. 그러나 실제 상황입니다. 입과 코만 빼놓고 땅속에 파묻힌 푸들입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푸들 주인은 자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꽃밭 사이. 흙밭과 마찬가지로 꽃밭이 무성해서 잘 뒤지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진짜 웬일이야. 강아지 입이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고 앞발도 등 뒤로 단단히 끈으로 묶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세게 묶어놨지?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놨지? 그거는 솔직히 사람이 제가 어제 쓴 것도 그런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식의 동물 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말쯤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 반려동물을 굶겨 죽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치나 관리 의무 소홀 등의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맹견 사육은 당국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풋볼 테리어 등의 5종류와 그 잡종인데 내후년부터는 시나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존 맹견 사육자도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동물 관련 수입과 판매, 장매업도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반려동물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동물 학대 행위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게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제 시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반려동물을 누군가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탈바꿈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쯤 장수 하늘소, 들깨를 비롯한 여러 베스트셀러를 쓴 이회수 작가가 한림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2020년 4월 22일 오후 6시쯤 강원 화천군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로 2년째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폐렴 증세로 응급실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회수 작가는 소설 꿈꾸는 식물, 에세이 하악, 청춘 불패 등을 써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선진 8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한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로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8개 나라 평균인 2.4%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으로 이 가운데 한국보다 높은 곳은 뉴질랜드뿐이고 일본과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은 한국보다 낮았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다면서 공판기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2주만이라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선거를 위해서 재판을 조정해달라는 취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강한 비는 호남 해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전남 여수와 진도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섬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와 함께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거도에 초속 38m,
제주 윗세오름에는 초속 23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호우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국회 상황부터 날씨까지 오늘 밤 진행형인 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잠시 뒤 자정 뉴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